이 거머리 같은 년. 니까짓게 감히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니 거지 같은 친정에 퍼다 줘? 200만 원? 이 미친년이 제정신이야. 손님들이 꽉 찬 식당,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함께 영숙의 뺨으로 매서운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사정없이 꺾여버린 고개.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방금 후려친 그 며느리가 사실은 300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200만 원 아끼려다 300억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멍청한 시댁 식구들. 그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아 피눈물 흘리게 된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영숙의 하루는 뜨거운 불판의 열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한쪽에서 15년째 운영해온 작은 전집인데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등에는 기름이 튄 흉터가 가실 날이 없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없었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고소한 기름 냄새는 영숙에게 훈장과도 같았죠. 무능한 남편 대식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허영심을 바로 이 불판 위에서 구워낸 전으로 다 메워왔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여기 모둠전 하나 추가요. 노릇하게 부탁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밀려들기 시작하네요. 영숙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바쁘게 뒤집개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을 하더군요. 잠시 틈을 내 확인한 화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이 자신을 위해, 아니, 자신의 진짜 뿌리를 위해 큰맘 먹고 행한 결단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영숙님, 이순자님 계좌로 200만 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데 영숙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영숙의 친정엄마 칠순이었거든요. 평생을 남편 대식의 눈치 보느라, 그리고 며느리 돈은 곧 시댁 돈이라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 서슬에 눌려 친정집엔 명절에 과일 한 상자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엄청난 비밀을 고백하기 전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채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박 씨가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그 뒤에는 언제나처럼 시누이 혜진이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한심하다는 듯 영숙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참고로 혜진은 대식의 누나로 올케인 영숙에게 늘 상전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죠. 야, 고영숙, 너 이리 나와. 당장 안 나와? 박 씨의 고함에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영숙은 너무 당황해서 뒤집개를 내려놓고 주방 밖으로 나갔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손님들 계시는데 일단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막을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영숙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여버렸어요. 글쎄, 시어머니 박 씨가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숙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겁니다.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영숙의 왼쪽 뺨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죠. 15년 세월 동안 온갖 구박은 견뎠어도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 엄마, 살살해. 엄마 손 아프겠어. 이런 년 때리느라 엄마 손 상하면 어떡해. 옆에 있던 시누이 혜진은
영숙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엄마 손만 살피더군요. 시어머니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영숙의 앞치마를 잡아챘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내 거지 같은 친정에 퍼다 줘? 200만 원? 그 돈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아? 우리 대식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버는 돈인데 그걸 내 엄마 칠순 잔치에 써? 네가 제정신이야? 영숙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이라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더군요. 사실 남편 대식의 월급은 고작 35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중 200만 원은 매달 시어머니 생활비로, 나머지 150만 원은 시누이 혜진의 카드값으로 고스란히 상납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식당 임대료며 관리비며 심지어 남편 대식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리스료까지 전부 영숙이 이불판 앞에서 손등 대어가며 번 돈인데 말이죠.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잠 안 자고 전 붙여서 모은 제 돈이라고요. 영숙이 조용히 항변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더군요. 뭐, 내 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순간부터 내 몸뚱이도 네가 버는 푼돈도 다 우리 집 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고영숙. 박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영숙의 얼굴에 끼얹기까지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영숙의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손님들은 수군거리고 정말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누이 혜진은 그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엄마, 말로 해선 안 돼. 이런 년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니까? 옳게, 진짜 실망이다. 우리 남동생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자기 남동생 대식을 끔찍이 아끼는 척하는 혜진의 비아냥거림에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대식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일 뿐이었거든요. 그것도 영숙의 친정 인맥을 통해 겨우 자리를 잡은 거였죠. 하지만 시댁 사람들에게 대식은 집안을 일으킨 용이었고 영숙은 그 용의 발바닥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남편 대식이 들어오더군요. 영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젖고 뺨이 부어오른 아내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남편이라면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던 거죠. 15년 산 정이 있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나 싶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애처롭게 불렀지만 남편의 반응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보고도 시어머니 박 씨에게 달려가 어깨를 주무르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혈압 오르시게. 고영숙, 당신은 왜 자꾸 엄마 화나게 만들어? 200만 원이 작은 돈이야? 당신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사과부터 해. 당신이 잘못했네. 남편 대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아내의 수치심보다 어머니의 혈압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더 중요한 남자였던 거죠.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괴물들이 사는 지옥이었다는 사실을요. 영숙은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든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이기적인 시누이 혜진, 그리고 비겁한 남편 대식까지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겹치더군요. 영수가 대식이는 그릇이 작은 놈이다. 네가 가진 그 보물을 절대 일찍 보여주지 마라. 네가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열쇠를 건네주거라. 아버지의 유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은 오늘 아버지가 남긴 300억 빌딩의 공동명의 서류를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요. 남편 기 한번 제대로 살려주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서류는 이제 영숙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갈기갈기 찢겨야 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숙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 박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 뺨 때리신 거 평생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뭐, 인연이 끝까지. 너 오늘 진짜 죽어볼래?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지만 영숙은 그 손을 허공에서 꽉 잡아챘습니다. 이전에 없던 강한 힘의 시어머니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제 제 인생에서 어머니 아들 거머리 떼어주듯 떼어낼 거니까요. 각오하세요. 당신들이 누리던 그 가짜 천국 오늘로 끝입니다. 영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획 뿌리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15년의 헌신이 단 한 대의 뺨으로 끝이 난 순간이었고 동시에 시댁 식구들에게는 300억의 기회가 영원히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영숙의 서늘한 기운에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영숙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뺨을 맞고 물세례를 받은 영숙은 엉망이 된 몰골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영숙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둡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옷깃을 적셨지만 영숙은 그저 멍한 정신으로 자신의 집 강남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께서 남편 기 좀 살려주라며 전세 자금을 보태주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영숙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현관문 앞 복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커다란 쓰레기 봉투들과 낡은 가방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가방 안에는 영숙이 아끼던 옷가지들과 15년 동안 써온 일기장, 그리고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가 정성스레 지어보냈던 누비이불까지 쓰레기처럼 뒤섞여 있었답니다. 마치 주인이 버린 폐기물처럼 말이죠.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 씨와 시누이 혜진이 보란 듯이 서 있더군요. 식당에서 대식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영숙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짐 정리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평생 살라고. 시어머니 박 씨는 영숙의 발밑에 남아있던 신발 한 짝을 마저 던지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고요. 혜진은 대식의 누나로서 평소에도 올케인 영숙을 마치 자기 집 식모 부리듯 하던 사람이었죠. 올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그리고 내 남동생 대식이도 당신한테 정이 다 떨어졌대요. 칠순 잔치에 200만 원이나 펑펑 쓰는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15년 동안 남동생 대식을 위해 그리고 이 시누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영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겠죠. 어머니, 이 집 저희 아버지께서 전세금 보태주신 집이에요. 제가 나갈 이유 없어요.
영숙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 네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콧방귀를 뀌며 영숙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뭐? 전세금? 야, 그게 언제적 얘기야? 그동안 우리 대식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값 올리고 관리비 내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친정 타령이야? 네가 친정에 퍼준 그 200만 원만 해도 이 집값에서 빼고도 남겠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죠. 사실 대식의 월급은 시어머니 생활비와 혜진의 카드값을 메우기에도 늘 부족했습니다. 영숙이 전 집에서 번 돈으로 몰래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는 사실을 박 씨는 정말 꿈에도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아들 대식이 잘나서 그런 줄로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대식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를 쳐다봤어요. 15년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라면 아까 식당에서처럼 방관하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어머니가 지금 내 짐을 다 밖으로 던지셨어.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하지만 대식의 반응은 영숙의 마지막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복도에 널브러진 짐가방들을 힐끗 보더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영숙을 들여보내지 않으려 문고리를 꽉 잡더군요. 영숙아,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우리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알면서 왜 자꾸 일을 키워? 아까 식당에서도 그래.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눈엔 내가 저 짐짝들이랑 똑같이 보여? 우리 엄마 오늘 칠순이야. 나보고 지금 이 몰골로 친정 가라는 거야? 영숙의 외침에 대식은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보내서 엄마를 자극하냐고.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일단 짐 챙겨서 장모님 댁 가 있어.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까 어서. 대식은 말을 마치자마자 영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 박 씨와 혜진이 역시 우리 아들이다. 우리 남동생이 현명해라며 영숙의 얼굴 바로 앞에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영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이 낡은 가방 몇 개와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하나둘 챙겨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 말이죠. 가는 내내 영숙의 머릿속에는 아까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끼얹은 물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는 갑자기 짐을 들고 나타난 딸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이제 그만하려고. 진짜 내 인생 살려고. 영숙은 그날 밤 잠든 이순자 여사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15년 동안 자신이 관리해왔던 모든 경제적 끈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박 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백화점 BVIP 카드. 사실 그 결제 계좌는 영숙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혜진이 매달 명품 가방을 사대던 카드의 한도 역시 영숙이 보증을 서준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 대식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시어머니가 매달 받아먹는 비싼 한약값까지 그 모든 줄기가 영숙이라는 뿌리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며느리 몸뚱이도
며느리가 버는 푼돈도 다 시댁 거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그 아들 돈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거머리가 떨어져 나간 뒤에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내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영숙은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카드 결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카드 결제일에 맞춰져 있던 자동이체도 전부 정지시켰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들이 이어질 때마다 영숙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친정아버지의 유산, 300억 빌딩의 신탁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대식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할 때만 이 빌딩을 주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 서류는 영숙의 복수를 완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님, 우리 딸 복수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도 좋아. 영숙은 잠든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은 이제 마르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제 곧 지옥을 맛보게 될 시댁 식구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대식은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대신 혜진이 대충 꺼내놓은 찬밥을 투덜거리며 먹고 있었죠. 시어머니 박 씨는 거울 앞에서 고가의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며 오늘 있을 골프 모임 생각에 들떠 있었고요. 혜진아, 너 오늘 백화점 간다고 하지 않았니? 가서 내 골프 장갑이랑 선글라스 좀 하나 사오너라. 요새 햇볕이 따가워서 말이야. 박 씨의 말에 혜진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 가방 수선 맡긴 것도 찾아와야 하니까 나가는 길에 들를게. 올케 그 인간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네. 밥도 맛없고 말이야. 그들은 영숙이 짐 가방과 함께 쫓겨난 상황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고생하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누리던 그 안락함이 사실은 영숙의 희생과 돈으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폭탄이 터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전 기분 전환을 위해 백화점 명품관을 찾은 시어머니 박 씨는 평소 찜해두었던 외제 화장품 세트를 잔뜩 골라 계산대로 향했죠. 점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BVIP 대접을 해주는 그 순간이 박 씨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걸로 결제해줘요. 박 씨는 영숙의 계좌와 연결된 골드카드를 아주 우아하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단말기에 긁던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나? 한도가 얼마나 높은 카드인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하지만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액 부족 및 도난 분실 신고라는 문구가 단말기에 선명하게 떴죠.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평소 박 씨를 시기하던 친구 한 명은 입가를 가리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 요새 대시기가 좀 힘든가 봐. 카드가 막히고 그러네. 순간 박 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영숙의 뺨을 때리며 내 아들 돈 퍼다 쓴다고 소리쳤던 당당함은 간데없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거지 취급을 받는 수치심에 손이 벌벌 떨렸죠. 그 시각
시누이 혜진이 역시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예약해둔 강남의 유명 피부과에서 시술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자동 결제가 걸려있던 카드가 먹통이 된 겁니다. 손님, 이 카드는 명의자가 직접 정지시킨 걸로 나오는데요. 다른 결제 수단 없으신가요? 명의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혜진은 당황해서 대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식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대식은 출근길에 리스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거든요. 김대식 씨죠? 리스료가 3개월째 연체되어 오늘 오전 중으로 차량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네. 연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 아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대식은 그제야 영숙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대식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식은땀을 흘리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급여 계좌를 확인했죠. 글쎄, 대식의 통장 잔고는 고작 12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15년 동안 영숙에게 경제권을 다 맡겨두고 자기는 대접만 받으며 살았으니 자기 월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대식의 월급 350만 원은 이미 시어머니 생활비 200만 원과 누나 혜진이의 카드값 150만 원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정작 본인의 차 리스료와 아파트 관리비, 각종 세금은 영숙이 전 집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돈이 하나도 없어? 대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영숙이 없으면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 한 톨 쌀 돈도 없는 신세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한편 영숙은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일식집에서 여유로운 점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어제 딸의 짐가방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만 오늘 딸의 단호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며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죠. 영수가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 성격 보통 아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이 누리던 그 대단한 아들 능력이 사실은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난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영숙은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고영숙, 너 이 미친년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박 씨의 악에 바친 비명이 쏟아졌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얼음물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들 돈으로만 사시라고요. 그 카드는 제 통장이랑 연결된 거라 제가 정지시켰어요. 거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제 피를 계속 빨아먹으려 하시면 안 되죠. 뭐, 인연이 진짜 당장 안 살려내? 너 이거 범죄야, 임마. 범죄요? 제 명의로 된 계좌 제가 관리하는 게 무슨 범죄인가요? 아, 그리고 형님한테도 전해주세요. 오늘부터 피부과랑 헬스장 결제도 다 끊겼으니까 이제는 직접 번 돈으로 다니시라고요. 남동생 등골 그만 빼드시고요. 영숙은 박 씨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대식과 혜진이에게서도 불이 나게 전화가 왔지만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그날 오후 시댁 아파트의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외제차는 리스 회사에서 끌고 가버렸고 시어머니 박 씨는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신우이 혜진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떡하냐며 대식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죠. 네가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면 뭐해? 통장에 돈 10만 원도 없는 게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나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단 말이야. 누나, 그게 왜 내 탓이야? 영숙이가 다 관리했는데 내가 알았냐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영숙이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살던 괴물들은 그 그늘이 사라지자마자 서로를 핥히는 짐승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정엄마 이순자와 자신에게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남의 아파트 거실. 평소라면 은은한 조명 아래서 영숙이 차려준 과일을 먹으며 하하오 웃음꽃이 피었을 공간이지만 지금은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전 예고 통지서가 현관문에 붙었고 거실 한쪽에서는 시동생 상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죠. 아, 진짜. 내 차 어떡할 거야. 형수한테 빨리 전화 좀 해봐. 길 한복판에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게 말이 돼?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상주는 직업도 없이 영숙이 내주는 돈으로 외제차 리스료를 내며 소위 가오를 잡고 살던 인물이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차를 뺏긴 건 목숨을 뺏긴 것과 다름없는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대식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도 카드사에서 온 한도 초과와 정지 문자만 수십 통이 쌓여 있었거든요. 야, 김상준. 지금 내 차가 문제야? 나 오늘 피부과에서 얼굴에 마취 크림 바르고 누워있다가 쫓겨났어. 결제가 안 된다잖아, 결제가. 내 망신은 어쩔 거야. 누나 혜진이 역시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사치스럽게 살던 그녀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카드가 거절당한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아예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거머리 같은 년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 대식아,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네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 카드를 정지시켜? 이건 명백한 절도야, 절도. 박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결제 대금이 아들 대식의 월급이 아니라 영숙이 전 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에서 나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대식은 그제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엄마네 월급 이번 달 거 벌써 다 빠져나갔어. 엄마 생활비랑 누나 카드값으로 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았다고. 영숙이가 보증 안 서주면 누나 카드도 다 정지야. 그 말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영숙의 존재가 사실은 이 집안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영숙은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와 함께 조용한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딸이 겪은 수모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답니다. 영수가 정말 연락 안 받아도 되겠니? 아까부터 전화기가 아주 불이 나던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게 그들 곁에 있었던 거죠. 이제 숨이 막혀봐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영숙은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사실 영숙은 단순히 카드만 정지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 아파트의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 역시 명의는 대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는 모두 영숙의 계좌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기어코 영숙의 위치를 알아낸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식과 혜진, 그리고 얼굴이 벌개진 박씨까지 말이죠. 야, 고영숙, 너 여기 숨어 있었냐? 너 이리 나와. 박씨의 고함에 리조트 직원들이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영숙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허둥지둥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해요. 품위 지키셔야 하죠. 영숙의 서늘한 말투에 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혜진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옳게, 너 미쳤어? 우리 엄마 골프 모임도 못 가게 만들고 내 카드까지 정지시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무슨 거지야? 당장 카드 살려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형님, 거지가 아니라면 직접 번 돈으로 가방 사고 피부과 다니시면 되잖아요. 남동생이 겨우 사무장으로 일해서 번 돈, 제가 보태주지 않으면 당신들 한 달 식비도 안 남는 거 모르셨어요? 아, 하긴 모르셨겠죠. 그동안 제가 다 메워줬으니까요. 영숙의 팩트 폭격에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 대식은 한 발 늦게 끼어들어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죠. 영숙아, 일단 돌아가자.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러면 안 되잖아. 당신이 보냈다는 그 200만 원, 내가 안 물어볼게. 그러니까 제발 예전처럼 돌아가자, 응? 대식의 말은 사과가 아니라 회유였습니다. 여전히 영숙을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고 있는 그 비겁한 태도에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고 내 짐을 쓰레기장에 던졌어. 당신은 그걸 보고도 엄마 혈압 걱정만 했고 내가 왜 돌아가야 해? 당신들이 말하던 그 거머리 노릇,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어.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의 명도, 소송 준비 서류와 채무 불이행 통지서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전세금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대식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돈의 출처는 분명히 저죠. 제가 오늘자로 전세자금 반환 소송 시작했어요. 이 집 비워주셔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상준이 차 리스료 연체된 거, 그것도 제가 보증선 거라 리스 회사에 차량 회수 정당하다고 통보했어요. 뭐, 인연이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이제 그 손 함부로 휘두르지 마세요. 폭행죄로 고소하기엔 증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순자 여사님, 제 친정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나타나서 또 행패 부리시는 거 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건 순한 양이 아니라 15년 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던 사자였다는 사실을요. 영숙은 다시 자리에 앉아 이순자 여사의 찻잔을 채워주며 덧붙였습니다. 대식 씨, 오늘부터 당신들 휴대폰 요금도 끊길 거야. 그것도 다 내 카드 결제였거든. 연락하고 싶으면 공중전화라도 찾아서 해. 아, 물론 내가 받을 일은 없겠지만.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리조트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영숙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린 공포를 느꼈답니다. 그날 밤 영숙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된 채 끊임없이 반짝거렸습니다. 혜진이의 바락 섞인 문자, 상준이의 구걸하는 메시지, 그리고 대식의 비굴한 간청까지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50통을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영숙은 그 화면을 보며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탐냈던 그 200만 원이 사실은 당신들 인생 전체의 가격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영숙의 차가운 눈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겨우 열렸을 뿐이고 영숙은 그 지옥의 열쇠를 쥔 채 아주 천천히 시계 바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줄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어둠 속에서 서로를 헐뜯는 짐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이제 단 하나, 바로 핏줄이었습니다. 형, 진짜 이대로 있을 거야? 형수님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내 차, 그 외제차 견인차에 끌려갈 때 동네 사람들 다 봤단 말이야. 나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막내 상준이 어둠 속에서 대식의 팔을 흔들며 징징거립니다. 직업도 없이 형수가 찔러주는 돈으로 허세를 부리던 그에게 리스료 미납으로 뺏긴 차는 목숨과도 같았겠죠. 하지만 대식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야, 김상준, 지금 내 차가 문제냐? 나 내일 당장 회사 어떻게 가? 기름값도 없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 영숙이 그 인간 정말 독종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합니다. 그 옆에서 신우이 혜진은 휴대폰 불빛을 비춰가며 연신 거울을 보고 있었죠. 피부가 시술이 중단되어 얼굴이 푸석해졌다며 투덜대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는 광경입니다. 대식아, 안 되겠다. 우리가 영숙이 친정으로 가자. 가서 그 이순자 여사 앞에서도 좀 울고 애들 얘기도 꺼내고 그래야 하지. 영숙이가 아무리 독해도 제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흔들리겠니? 시어머니 박 씨의 제안에 세 사람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15년 동안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할 심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초라해진 행색으로 이순자 여사의 집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마침 영숙은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려던 참이었죠. 형수님, 여기 계셨네요. 상준이 가장 먼저 달려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목조차 비굴하게 꺾여 있었죠. 대식과 박씨, 혜진도 그 뒤를 이어 영숙을 에워쌌습니다. 영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제발 마음 풀고 집에 가자. 박씨는 영숙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눈물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차갑게 대답했죠. 어머니, 연기는 그만하세요. 늘 제가 식당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랑 형님 입에 들어갈 맛난 것만 챙기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너무 치졸하지 않나요? 옳게 말이 너무 심하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남동생 대식이랑 애들 아빠라는 사실은 안 변해. 자식 얼굴 봐서라도 한 번은 참아줘야 하지. 이게 뭐야? 온 동네 망신 다 시키고. 신우이 혜진의 말에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영숙을 거머리 취급하며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과 자식을 논하다니요. 형님, 그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거 형님이 제일 잘 보여주셨잖아요. 제 카드로 명품 가방 사 모으실 땐 제가 올케가 아니라 금송아지 같으셨죠? 근데 제 친정엄마 칠순에 200만 원 보냈다고 제 뺨을 때린 분이 누구였더라? 영숙의 시선이 박 씨를 향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그건 내가 오해를 해서 대식이가 힘들게 버는 줄만 알고 그 대식 씨가 힘들게 번 돈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아셨잖아요. 주식으로 날리고 누나 카드값 메워주고 어머니 보약 사느라 제 이름으로 된 빚만 산더미예요. 제가 그 빚 다 떠안고 이혼해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라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대식은 비굴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주식 다 끊을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카드만 좀 살려줘. 나 내일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약속도 있단 말이야. 나 변호사 사무장이야. 체면이 있잖아. 대식의 입에서 나온 건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골프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뒤에서 지켜보던 이순자 여사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자네들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법이네. 내 딸이 그동안 자네 식구들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뺨을 때리고 짐을 던져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게. 어머니의 호통에 박 씨는 오히려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사부인도 너무하시네.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영숙이가 돈줄을 다 막아버려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다 사부인 칠순 잔치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박 씨는 이 모든 원인을 이순자 여사에게 돌리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몰래 넣어뒀던 연금 저축해지 서류예요. 그거 매달 100만 원씩 제가 부어드린 건데 어머니가 제 엄마 욕하시는 순간 이것도 다 날아가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 노후는 자식들이 해주는 용돈으로만 사셔야 할 텐데 과연 저 무능한 대식 씨랑 사치만 부리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실까요?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진과 상준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다물었죠. 그들은 영숙이 베풀던 호의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상준 씨도 잘 들어요. 형수님 하며 매달리지 말고 이제 직접 노가다를 뛰든 배달을 하든 해서 차 리스료 갚으세요. 대식 씨, 골프? 당신 골프채 이미 제가 다 중고장터에 올려서 팔아버렸어. 당신이 내 카드 몰래 긁어서 산 거니까 내 거 맞지? 영숙은 차갑게 선언하고는 이순자 여사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 주변을 에워싸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숙은 망설임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숙아, 고영숙, 너 정말 이러면 천벌받아.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고. 대식의 절규가 멀어지는 백미러 너머로 보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줄 진짜 교육은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시댁의 단톡방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서로 돈을 내놓으라며 싸우고 혜진은 대식을 원망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영숙은 그들의 비굴한 부재중 전화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15년 묵은 체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영숙이 쥔 칼날은 아직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300억 빌딩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을 표정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살다 보면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늘 곁에 있으니 당연한 줄 알다가도 막상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영숙 씨가 바로 그들에게 공기 같은 존재였던 거죠. 단 며칠 만에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일상은 사라지고 이제 거실에는 냉기 섞인 한숨과 서로를 향한 날선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대식아, 너 정말 이럴 거냐? 나 오늘 마트 갔다가 망신 그런 개망신을 당했다니까. 카드가 한도 초과라는데 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 시어머니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아들 대식을 향해 악을 씁니다. 사실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 BVIP 대접을 받으며 명품 백화점과 고급 마트를 안방 드나들듯 하던 박 씨에게 카드 거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수모였던 거죠. 엄마, 나라고 뭐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지금 죽을 맛이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내가 외제차 팔아치운 줄 알아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 내 심정을 엄마가 알아? 대식 역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꾸합니다. 그 잘난 사무장 체면에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옆에서 신우이 혜진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팩을 얼굴에 붙인 채 신경질적으로 잡지를 넘기고 있었죠. 대식아, 상준이 쟤는 어딨니? 제 차 뺏기고 나서 이틀째 방에서 안 나온다며. 밥도 영숙이 그 인간이 해주는 것만 먹다가 우리가 대충 차려주니까 입에도 안 대더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정말. 혜진의 불평에 대식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누나 카드값만 한 달에 150이야. 그 돈을 영숙이가 다 메워주고 있었다고. 나 이제 누나 카드값 못 내줘. 내 월급으로 엄마 생활비 200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그제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5년 동안 영숙을 거머리라 부르며 무시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영숙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던 진짜 거머리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한편 영숙은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서류 몇 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류는 바로 지금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자금 반환 청구 소장과 그동안 영숙의 명의로 결제되었던 모든 가전제품 및 명품들의 소유권 주장 서류였습니다. 영숙아, 정말 저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니? 그래도 너랑 15년 산 남편인데. 이순자 여사가 걱정스레 묻자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제가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독하게 제 피를 빨아먹으려 들겠죠.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죠. 거머리는 떼어내는 게 정답이니까요. 그때 대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비굴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영숙은 스피커폰을 켜고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돈이 다는 아니잖아.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자. 내가 엄마한테도 잘 말해뒀어. 당신한테 사과하신대. 사과요? 식당 손님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리고 짐가방을 복도에 던지신 분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고요? 대식 씨, 당신이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된다고 봐? 영숙의 서늘한 질문에 대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전화기를 뺏어든 시누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옳게, 나 형님이야. 당신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어? 나 내일 친구들 모임 있는데 카드 한도만 좀 늘려줘. 망신당하기 싫단 말이야. 혜진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체면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죠. 형님, 그 체면 직접 벌어서 지키세요. 형님 남동생 대식 씨 월급으론 형님 카드값 택도 없다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아, 그리고 상준 씨한테도 전해주세요. 형수님 하며 매달려도 소용없다고요.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 리스료 연체돼서 신용 불량자 되게 생겼던데 그것도 직접 해결하라고 하세요. 뭐? 옳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혜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숙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전세 계약 조만간 끝나요. 보증금은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니까 제가 다 회수할 거고요. 다음 달까지 집 비우실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박 씨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이 독한 년, 네가 인간이야? 하지만 영숙은 무표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 300억 빌딩을 향하고 있었죠. 그 빌딩은 번화가 중심에 우뚝 서 있었는데 영숙은 그동안 이 건물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대식이가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걸 증명할 때까지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딩 관리실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영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영숙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번 달 임대료 수익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총 4,500만 원 입금해 드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거머리 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쳐 모은 돈은 사실 영숙에게는 아주 작은 푼돈에 불과했던 거죠. 그녀는 이미 수십억 자산가였지만 남편과 시댁의 본성을 알기 위해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우리 내일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옷 한 벌씩 사 입을까? 그리고 엄마 칠순 잔치, 이번엔 진짜 제대로 다시 하자. 그 괴물들 없는 곳에서 말이야. 영숙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영숙의 얼굴은 더는 눈물 젖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응징하는 차갑고 우아한 복수의 여신 그 자체였죠.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어둠보다 더 짙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대식은 사채까지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고 혜진은 명품 가방을 중고 시장에 내놓으려다 눈물을 흘렸으며 시어머니 박 씨는 영숙의 번호를 수천 번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100통에 가까운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도 영숙은 그저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렸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거머리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영숙이 경제권을 끊어버리자마자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펄떡거렸습니다. 대식은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다 비웃음만 샀고 시누이 혜진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 몇 개를 중고 시장에 내놨지만 워낙 급하게 파느라
죗값의 반도 못 받았답니다. 그 금쪽 같던 돈을 손에 쥐고도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영숙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죠. 이게 다 그 독한 년 때문이야. 대시가 너 당장 그년 어디 있는지 안 알아내?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시어머니 박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박 씨는 영숙이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에게 보낸 그 200만 원이 아까워 뺨을 때렸던 건데 이제는 그 200만 원은커녕 당장 집 관리비 연체료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결국 그들이 영숙을 찾아낸 곳은 영숙의 친정집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영숙의 뒤를 밟다가 강남 한복판 번화가에 우뚝 솟은 8층짜리 빌딩 앞에 멈춰 선 영숙을 발견한 것이죠. 혜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범한 전집 사장인 줄 알았던 올케가 누가 봐도 비싼 수입차에서 내려 우아하게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올케가 왜 저런 데를 들어가? 혜진은 급히 대식과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세 사람은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그 빌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그 빌딩의 관리인이나 혹은 돈 많은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대시가 저 건물 좀 봐라. 저런 데서 우리 아들이 사무실 하나 차리면 얼마나 좋겠니? 영숙이 저녀는 분명히 여기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리러 온 거다. 우리가 딱 잡아서 그 돈 뺏어오자. 박 씨는 여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과 정장을 입은 빌딩 관리 소장이 영숙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영숙 대표님 오셨습니까? 7층 회의실에 귀빈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표님이라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대식과 박씨,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힐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평소라면 어머니 오셨어요? 라며 달려왔을 영숙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차갑고 고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야, 고영숙, 너 거기 안 서? 참다 못한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식 역시 당황해서 소리쳤죠. 영숙아,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서 대표님 소리를 들어? 이 빌딩 설마 당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영숙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슬픔이나 두려움은커녕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했답니다. 대식 씨, 이제야 알겠어? 당신들이 거머리라 부르며 뺨을 때렸던 내가 사실은 당신들 인생 전체를 사고도 남을 빌딩의 주인이라는 걸.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로비 한복판에서 망연자실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빌딩 관리 소장이 그들에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숙의 변호사가 작성한 무단 침입 금지 및 접근 금지 가처분 통지서였습니다. 이 빌딩은 고영숙 대표님의 개인 자산입니다.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대식 씨, 대표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안 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요. 소장의 말에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대식의 팔을 붙잡았죠. 대식아, 저 빌딩이 올케 거였다고? 300억은 넘어 보이는데 우리 정말 미쳤었나 봐.
저런 금송아지를 두고 뺨을 때렸다고? 엄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진의 비명에 박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그 알량한 200만 원 때문에 평생을 호강하며 살 수 있었던 300억짜리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린 셈이니까요. 그날 저녁 시댁 아파트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처참했습니다. 대식은 술병을 든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혜진은 어떻게든 영숙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문자를 수백 통씩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영숙의 번호는 여전히 수신 거부 상태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나 신용카드 다 정지돼서 오늘 김밥도 못 사 먹었단 말이야. 형수한테 가서 빌자. 응? 무릎이라도 꿇자고. 상준 역시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형수님 소리는커녕 무시하기 바빴던 그가 이제는 형수님을 구제주처럼 부르고 있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더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빌딩 꼭대기층에서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와 함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잔에 따랐죠. 엄마, 아버지가 왜 이 빌딩을 숨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제 진심을 본 게 아니라 제 주머니 속 돈만 봤던 거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건물이 있다고 말했으면 아마 더 끔찍하게 제 피를 빨아먹었겠지. 이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딸이 겪은 수모가 이 야경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영수가, 이제 고생 그만해라.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00통. 그 숫자는 더는 영숙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가해자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처럼 경쾌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영숙은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차단 목록에 올리며 15년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씻어내렸습니다. 지옥은 이제 겨우 문턱을 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그들의 집 앞에 들이닥쳤을 때 시댁 식구들이 겪게 될 진짜 몰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습관이라는 놈입니다. 15년 동안 영숙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영숙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명품을 휘두르던 시댁 식구들에게 가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과도 같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풍기던 고소한 찌개 냄새 대신 냉장고에 텅 빈 냉기만이 그들을 맞이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형수님은 대체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상주는 이제 형수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시하기 바빴던 형수 영숙이 이제는 자신의 끼니를 해결해줄 유일한 구해주가 된 셈이죠. 하지만 대식은 소파에 널브러진 채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는 독촉 전화와 문자만 가득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영숙이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죠. 김대식 씨 되시죠? 명도 집행 통보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짐 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요. 대식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실의 소파와 텔레비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구나.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집안 망하게 생겼어. 하지만
박 씨의 곡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평소 우리 아들이 변호사 사무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는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며 허세를 부리던 박 씨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신우이 혜진은 자신의 화장대와 명품 가방들이 박스에 담기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올케가 사준 거니까 내 거라고. 손님, 이 물건들도 소유권 분쟁 중이라 리스트 작성해서 따로 보관될 겁니다. 일단 몸만 나오시죠. 신우이 혜진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가짜 인생들이 하나씩 포장 박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수치심을 느꼈답니다. 결국 그들이 쫓겨나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어 영숙이 남편 대식의 퇴직금 적립금을 미리 가압류하여 마련해준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좁은 거실을 본 시어머니 박 씨는 다시 한번 기절할 듯 쓰러졌습니다. 대식아, 우리가 어쩌다 이런 데까지 왔니? 그 빌딩 주인이라는 년이 우리를 이런 구덩이에 처박다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그날 식당에서 뺨만 안 때렸어도 우리가 저 빌딩에서 사장 소리 들으며 살았을 거 아냐. 대식의 원망 섞인 고함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그 200만 원, 영숙이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에게 보냈던 그 돈이 사실은 300억 빌딩으로 가는 입장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던 거죠. 밤이 깊어지자 시댁 식구들은 번갈아가며 영숙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애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발 살려달라며 울며불며 메시지를 보냈죠. 영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씨 형수님, 저 상준이에요. 차 리스료만 해결해 주시면 저 내일부터 당장 노가다라도 뛸게요. 제발이요. 마이너스 시동생 상준 올케 나야.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마이너스 신우이 혜진. 하지만 영숙의 휴대폰은 그저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와 함께 조용한 숲속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100통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숫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함에 잠을 설쳤겠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런 감흥도 없는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었죠. 영숙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온 그들의 탐욕이 단 1초 만에 화면에서 지워지는 것을 보며 영숙은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월세방에서 눈을 뜬 대식은 자신의 핸드폰에 찍힌 문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영숙이 보낸 마지막 통보였죠. 대식 씨, 이혼 서류 접수 완료했어. 재산 분할? 당신이 내 이름으로 끌어 쓴 돈만 5억이 넘더라. 그거 내가 다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아, 그리고 형님 이름으로 된 리베이트 내역서도 곧 경찰서로 배달될 거야. 신우이 혜진은 그 문자를 보고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영숙의 인맥을 이용해 뒤로 챙겼던 검은 돈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시어머니 박 씨는 이제 아예 넋이 나간 듯 벽만 바라보고 중얼거렸습니다. 200만 원 그까짓 200만 원 때문에 내 300억 내 빌딩. 지옥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서로를 탓하며 헐뜯기 시작한 그들의 비참한 동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영숙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염치나 도리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 같은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15년 동안 우아한 척, 잘난 척하며 영숙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딱 그 꼴이 되었죠. 오늘은 그들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영숙의 빌딩 앞에서 벌이는 추악한 소동, 그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영숙의 300억 빌딩 앞. 이른 아침부터 이곳은 구경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며칠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에서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 박 씨와 시누이 혜진, 그리고 남편 대식이 초라한 행색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은 영숙을 만나기 위해, 아니 정확히는 영숙의 돈을 다시 뜯어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라는 년이 300억 빌딩 주인이면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어요. 이 독한 년 좀 보라고요. 시어머니 박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곡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박 씨의 모습에서는 예전에 그 위엄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 혜진은 얼굴을 가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누이 혜진에게는 박 씨보다 더 급한 불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영숙이 경찰서에 넘긴 리베이트 내역서 때문이었죠. 시누이 혜진이 영숙의 인맥을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뒤로 챙긴 검은 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창피해 죽겠어. 지금 올케가 경찰에 넘긴 서류 때문에 나 당장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가서 빌자고 했지.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했어? 이년아, 빌어서 될 일이면 내가 벌써 빌었지. 저 독종이 마음을 돌릴 것 같냐?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우리한테 돈 한 푼이라도 쥐어줄 거 아니야. 박 씨와 시누이 혜진은 그 와중에도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 대식은 소주병을 든 채 멍하니 빌딩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가 15년 동안 발바닥처럼 부리던 아내가 사실은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술기운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딩 정문이 열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세련된 정장을 입은 영숙이 내려왔죠. 그녀의 곁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가 함께였습니다. 영숙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영숙이 나타나자마자 박 씨는 무릎을 꿇고 기어와 영숙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그날 뺨 때린 거, 내 손목을 분질러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한다. 제발 우리 대식이 봐서, 내 자식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지금 당장 쌀 한 톨 쌀 돈이 없어. 박 씨의 비굴한 절규에도 영숙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아주 천천히 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제 뺨 때리신 거 평생 후회하시게 될 거라고요. 어머니가 아까워하던 그 200만 원, 그게 사실은 어머니의 노후였고 이 빌딩의 지분이었어요. 본인 손으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신우이 혜진도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영숙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옳게, 제발요. 저 경찰 조사받게 생겼어요. 올케가 써주신 탄원서 한 장이면 돼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올케. 영숙은 신우이 혜진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라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형님이 제 뒤에서 받아 챙긴 그 돈들, 제가 15년 동안 몰랐을 것 같나요? 저는 형님이 스스로 멈추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 친정엄마 칠순 잔치마저 망치려 드셨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형님이 지은 죄의 대가니까요. 대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영숙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빌딩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대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죠. 영수가 300억 그 건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하지.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놔뒀을 거 아냐. 네가 우리를 시험한 거야? 응?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을 속여. 영숙은 대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15년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초라하고 추악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대식 씨, 아버지가 왜 이 건물을 숨기라고 하셨든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니까. 내가 전 집에서 전 부쳐 벌어오는 푼돈은 무시하면서 이 빌딩은 탐이나 당신은 남편 자격도 아빠 자격도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영숙은 박 씨가 잡고 있던 옷자락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죠. 이분들 영업 방해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건물 앞에서 다시는 서성거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그들의 목소리는 번화가의 소음에 묻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은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서로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웠습니다. 박 씨는 아들 대식을 무능하다고 구박했고 신우이 혜진은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다며 통곡했죠. 지옥은 불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사는 바로 그 방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빌딩 집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의 세월, 거머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켜온 인내가 마침내 찬란한 자유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 챕터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들이 다시는 영숙의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완벽한 마침표 말이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을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영숙이 떠난 뒤 남겨진 시댁 식구들에게 그 1년은 마치 100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낡은 월세방으로 밀려났던 시어머니 박 씨는 이제 혼자서 그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대식은 이혼 후 재산 분할은커녕
영숙이 대납해 주었던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사장을 전전하게 되었죠. 한때 변호사 사무소의 위세당당한 사무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매일 아침 인력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신우이 혜진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영숙이 넘긴 리베이트 증거들로 인해 결국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고 1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그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진작에 압류되어 팔려나갔고 그녀의 곁에는 그토록 자랑하던 친구들도 돈도 남아있지 않았죠. 박 씨는 매일 아침 낡은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전 집에서 그 뺨 한 대만 안 때렸어도 내가 지금 이 빌딩 주인 엄마 소리 들으며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그놈의 200만 원이 뭐라고. 박 씨는 매일같이 영숙의 빌딩 근처를 서성였지만 이제는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서슬 퍼런 눈빛과 자신을 멸시하는 행인들의 시선이 무서워 멀리서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만 칠 뿐이었죠. 200만 원 아끼려다 300억을 날려버린 대가는 늙어버린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 마련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영숙은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곁에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진 친정엄마 이순자 여사가 함께였습니다. 영숙아, 공기가 참 맑다. 오늘 우리 뭐 할까? 이순자 여사의 물음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빌딩 관리인들 격려 회식도 있고 저녁엔 엄마 칠순 잔치 다시 제대로 하기로 했잖아. 이번엔 진짜 엄마가 좋아하는 분들만 모셔서 즐겁게 보내자. 사실 영숙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돈만 쓰며 산 게 아니었습니다. 빌딩의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 보호시설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고영숙 대표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전을 부치며 만들었던 그 단단한 손마디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있었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젖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도 거머리라고 비하당하던 약자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강력한 여성이 서 있었죠.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아버지, 이제야 약속 지켰어요. 대식 씨가 제 진심을 알아주길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제 돈만 사랑하더군요. 아버지가 왜 이 보물을 숨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영숙은 사진 속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15년 묵은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저녁이 되자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이순자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깽판을 치던 1년 전의 그 식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리였죠. 영숙은 엄마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제는 내 곁에서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행복 누리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줘. 사랑해, 엄마.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서 영숙과 이순자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낡은 방 안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TV 속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소개되는 영숙을 넋 놓고 바라보던 박 씨와 대식의 통곡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고진감래. 영숙의 인생에 이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문자가 아닌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5년의 겨울을 견뎌낸 꽃은 그 어떤 꽃보다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숙 씨의 긴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워가며 헌신했던 영숙 씨. 그녀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차가운 뺨 한 대와 쓰레기처럼 버려진 짐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영숙 씨처럼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는 말처럼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을 거머리 취급하며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주머니가 아니라 진심을 먼저 봐달라는 것. 그리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고 악한 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영숙 씨처럼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찬란한 300억 빌딩 같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당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숙 씨의 선택에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영숙 씨,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